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제7회 이대 서울병원 런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대 서울병원 진료연구센터 류상완 센터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로 이대 서울병원 진료현대센터장을 맡게 된 유상환입니다. 흰백과 유상환입니다. 연일 진료를 바꾸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오늘 웹비나 참석해 주신 여러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진협 진료현대센터는 원장님들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이대 서울병원과의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년 첫 번째 웹비나는 3년째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비드-19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연일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감염내과 김충종 교수님께서 오미크론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의는 코로나 감염으로 중증 폐부전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에크모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흉부외과 신문복 교수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선뜻 강의를 수락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준비된 내용이 원장님들 진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그럼 지금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대 서울병원 감염내과 김충종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처하는 법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충종 교수님은 각종 감염병, 면역 저하 환자 감염, 림프 전염, 원인 불명 열 등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감염내과 김충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코로나19의 오미크론에 대처하는 법이라고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벌써 2년 반, 3년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스스로 3년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도 매번 예측할 때마다 틀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이러면서 참 어렵지만,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벌써 이제 여러 번의 대유행을 거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실 이거를 강의 저희가 이제 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오미크론이 한참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막 나오고 저희도 계속 따라가며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실 좀 어렵지만 좀 30분 동안 좀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나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긴 다음부터 여러 번의 사실 유행이 있었는데 그런 유행들은 그래프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백 명 생기면 깜짝 놀랄 때도 있었고 몇천 명 생기면 깜짝 놀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30만, 40만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정도 규모는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가 처음 중국에서 발생을 했을 때 중국 그 당시에 이제 12월, 1월 막 이렇게 유행을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중국에서 2달 동안 전체 나온 환자가 한 몇만 명, 8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무섭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 숫자가 웃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그래프를 크게 보면은 이제 그 3개월 정도로 잘라보면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게 피크에 왔다 안 왔다 말이 많은데 지금 약간 플래투 정도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게 우세종으로 바뀐 시점을 한 1월 17일 정도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쭉 올라가서 이제 3월 셋째 주 정도가 돼서 어느 정도 플래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나라를 보면 이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영국을 보면 그 11시 방향에 있는 건 영국인데 오미크론이 들어서 한번 쭉 유행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고요. 1시 방향에 있는 건 미국인데 미국은 오미크론이 엄청 유행을 했다가 그래서 막 하루에 100만 명씩 나오고 이랬다가 떨어져서 지금은
평시보다 좀 적게 나오고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남아공 그래프는 이거는 다른 나라들은 6개월인데 이건 전체 그래프인데요.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이 큰 엄청난 유행을 보이고 지났고, 독일도 오미크론이 올라가서 막 엄청나게 유행을 하다가 떨어지는 듯 하더니 바로 올라가서 독일은 안 떨어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별로 여러 가지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모양을 보일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여기서 미국처럼 가면 떨어져서 없어지고 좋을 텐데 독일처럼 가서 쭉 플랫으로 오래 갈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좀 고민스러운 상태고요. 왜 이렇게 조금 다른 모양이 보이는지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영 교수님이 계속 회복으로 이제 이런 예측을 올리시는데, 정재영 교수님도 올릴 때마다 매번 거의 뭐 틀려서 미안하다 이런 식의 내용을 올리십니다. 틀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틀린다기보다는 코로나가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상태에서 플래투에 왔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플래투에 도달을 하면 떨어지는데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도달했을 때 떨어지는 거는 거의 종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가 걸릴 거고,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60일, 1월 17일 기준으로 하면 60일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정도에 걸쳐서 어떻게 변하냐가 중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뭐냐, 그 당시 이제 11월 말에 오미크론이 이제 WHO에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이 생겨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발표했을 때 막 주식도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거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경제 효과까지 보일 정도로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왔을 때 크게 요동을 한번 쳤습니다. 오미크론이란 거는 결국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해가면서 제네틱한 체인지를 보여서 기존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기존의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던 바이러스랑은 다른 형태가 된 것인데, 요쯤에 유치합니다. 다른 변이들, 그러니까 알파나 뭐 베타 이런 거랑 좀 다르고요. 델타랑은 완전히 굉장히 초기에 갈라진 종입니다. 델타랑 초기에 갈라졌고, 오미크론이 요즘에 있고, 오미크론이 최근에 또 이제 변이를 해서 오미크론이 소위 말하는 스텔스 오미크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오미크론이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보면 이렇게 생기고 막 뿔같이 달린 무서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빨갛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인데,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들어와서 사람의 호흡기 세포에 달라붙어서 거기서부터 융합을 하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게 바이러스 감염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그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보여주는 건데요. 델타도 기존에 비해서 변이가 여러 개가 생겼는데,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부위에 최소한 32개 이상 주요한 부위, 특히나 요 끝에 사람 세포랑 딱 달라붙는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위에 집중적으로 변이가 많이 생기면서 기존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알파 변이였고요. 이거는 델타 변이였는데, 이건 오미크론 변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다른 부위가 변이가 있는 거고, 색깔 표시는 이제 얼마나 많이 변했나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알파나 델타와는 다른 상태를 보이고, 우리가 흔히 백신을 쓰게 되면 백신이 만드는 면역 작용은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차단하는 그런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변하다 보니까 이거 백신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전혀 다른 거 아니냐 하면서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뭐 제네틱하게 여러 군데가 바뀌었는데요. 뭐 어디는 어떤 특징을 내고 어디는 어떤 특징을 내고 어디는 뭐 면역 회피를 내고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기존과는 달리 매우 많이 변했다. 특히 이렇게 그 사람 몸에 달라붙는 리셉터 바인딩 그러니까 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변했다라는 게 오미크론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쌓여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미크론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중증도가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염력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중증도는 높지 않다. 봤더니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사람한테 들어와서 주로 이제 폐렴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이 오미크론의 특징은 이 세포 바인딩 상태가 좀 변하면서 폐 세포랑 융합을 잘 못합니다. 이제 그게 좀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상기도 감염 증상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목 아프다, 뭐 이렇게 목소리가 쉬었다,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특히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미크론의 또 중증으로 가는 분들이 꽤 있고 사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좀 가벼운 증상을 앓고 넘어가십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바뀐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이전까지 우리 델타 시대라고 부르는데, 델타 시대까지는 코로나 환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오게 되면 이분들이 뭐 호흡 곤란이라든지 뭐 숨이 아주 차거나 뭐 인공호흡기를 걸어야 되거나 산소 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런 호흡 부전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다 하면, 이제는 오미크론 시대가 되면서 시대가 바뀌어서 병원에 왔는데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 뭐 팔이 부러져서 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넘어져서 ICH가 생겨서 왔다던가, 혹은 출산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혹은 뭐 투석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이상해서 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가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진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오미크론의 이제 주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비코로나 진료의 부수적 피해가 주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존 같으면 뭐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 있던 분이 거기서 출산을 못하고 차를 타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심지어는 구급차에서 막 출산을 하게 된다든지, 혈액투석을 월수금 하던 분이 수요일에 투석을 하러 갔는데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검사했더니 코로나가 나와서 투석을 못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차례차례 투석할 곳을 못 찾아서 나빠져서 ICU에 간다든지, 예를 들면 MI가 왔는데 골든타임을 놓쳐갖고 치료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비코로나의 부수적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백신 효과가 없다던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오미크론 초반기에 나온 자료인데, 모더나를 맞으신 분들,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맞으신 분들, 화이자 맞으신 분들 차례차례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백신의 효과를 보게 되면 알파 변이, 베타 변이, 델타 변이에는 어떤 백신이건 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가 약간 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보호하는 효과는 다 있는데, 오미크론은 모든 경우에 유의하게 떨어집니다. 모더나 맞은 사람도 낮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낮고, 아스트라 화이자 맞은 사람은 조금 이제 보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20명 중에 14명 정도가 보호 효과가 있었고요. 화이자 2번 맞은 사람은 절반 정도만 우리가 원하는 정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기감염자도 마찬가지인데, 알파에 걸렸던 사람, 베타에 걸렸던 사람, 델타에 걸렸던 사람들을 봤는데 다 보통 알파에 걸려도 베타나 델타에 대해서 항체가 좀 생성돼 있고, 델타에 걸려도 알파나 베타에 대해서 다 항체가 생성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미크론에 대한 보호항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에 걸렸던 분들이 지금 오미크론에 다시 다 걸리고 있는 상태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백신 효과 없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3차 접종하고 부스터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게, 2번 접종을 한 사람들 봤더니 오미크론에 대한 그 항체는 별로 없는데, 추가 접종하고 나면 그래도 다른 것보다 살짝 낮긴 하지만 좀 따라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신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을 하는 게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이것도 이제 초반기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제 이런 자료 때문에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3번까지 맞으면 그래도 기존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아주 열등하지는 않은 정도의 보호 효과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많이 느끼시겠지만 3차 접종까지 하시고도 많이 걸리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2차 접종하시고 3차 직전에 항체 검사하고 3차 접종하고 항체 검사해서 항체가 꽤 생성되신 분들도 지금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걸린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확실히 중증도나 이런 것들은 떨어뜨리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상황이 바뀐 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얘기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이거 이제 그 12월 말쯤에 나온 기사인데요. 과학자들이 뭐 스텔스 버전의 오미크론을 발견했는데 더 추적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름만 보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못 찾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텔스라고 그러면
투명해지고 뭐 이렇게 무슨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처럼 못 찾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보여서 코로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못 찾는 게 아니고 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바이러스들이 있다고 하면 오미크론은 우리가 PCR을 하게 되면 보통 세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그 세 가지가 다 나오면 이게 이제 코로나구나 하는데 그 중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이 많이 바뀌면서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한 PCR이 음성이고 나머지 두 가지 진은 나오는 그런 PCR 특성을 보여서 세 가지 진 중에서 S진만 안 찾아진다. S진 드롭아웃, S진 타겟 페일리어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S진 타겟 페일리어를 보이면 요거 오미크론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PCR 해보면 쉽게 이 사람 오미크론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아공에서도 그걸 발견하게 된 건데 문제는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검사하면 그냥 세 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S진 드롭아웃 현상이 안 발생하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알고 보면 오미크론이 이제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칼을 뒤집어 쓰고 혼자 그러니까 다른 애처럼 숨어 있다는 이런 뜻이고요. 오미크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검출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보통 이제 기존 오미크론이 BA1이고요. 스텔스 오미크론 BA2라고 부르는데 제네틱하게는 기존 바이러스랑은 완전히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유전학적 거리로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이제 델타는 이쪽 이제 또 따로 떨어져서 이만큼 변이 만들고 있고, 오미크론은 완전히 유전적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이거를 기존의 바이러스들을 시로타입 1, 이거를 시로타입 2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BA1이 아니라 BA2 이렇게 갈라져 나온 브랜치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부릅니다. BA3도 있고요. BA1.1도 있는데 얘네는 현재 많이 우세하진 않고 BA2가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1.5배 정도 전파력이 높고 증상과 이런 여러 가지 상태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월 말 3월 초 기준으로 21K라고 되어 있는 게 기존 오미크론이고요. 21L이 스텔스 오미크론인데 한 4분의 1 좀 넘게 아마 지금쯤 되면 한 4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미크론이 쭉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고 스텔스 오미크론 BA2는 올라가고 있고요. 앞에 이제 독일이 플래토를 이루고 계속 쭉 가는 이유가 이렇게 기존 오미크론은 떨어지고 있는데 더 전파력이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계속 치고 올라서 발생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은 이렇게 떨어졌고 영국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 이유가 뒤늦게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을 시작했고 남아공은 이게 오미크론 다 떨어졌는데 이제 다음번 유행이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랑스도 이제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아직 그 BA2가 이렇게 막 큰 유행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독일은 올라가서 계속 플래투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이런 코스를 보일 것 같은 이제 그런 우려가 돼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계속 유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플래투가 길게 이렇게 종처럼 떨어지지 않고 보원처럼 가는 모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조금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에 그러면 백신 괜찮냐? 백신을 이제 그러니까 기본 접종만 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부스터하기 전을 봤는데 부스터하기 전에는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 둘 다 항체가 많이 안 생기는데 이건 파이자로 부스터를 한 건데요. 파이자 부스터를 하게 되면 둘 다 항체 생성률은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스텔스 오미크론에도 추가 접종의 효과는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치료제는 문제인데요.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으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이 잘 안 듣게 됐고요. 근데 좀 역설적이게도 일부 항체 치료제들은 오미크론엔 안 듣다가 스텔스 오미크론에 듣기도 하고 좀 복잡해지는데 현재 그래서 항체 치료제의 롤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항바이러스제들은 스텔스 오미크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걱정하시는 게 스텔스 오미크론 그러면 이게 오미크론 걸렸던 사람 또 걸리는 거 아니냐? 덴마크에서 한 180만 명 정도 이제 자료를 봤는데 짧은 기간 한 20일에서 60일 사이에 2번 걸린 사람들을 봤더니 오미크론에 기존에 걸렸던 사람에서 64명 중에서 47명 정도가 스텔스 오미크론에 걸렸다. 그 재감염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감염 있는 것 같고 다만 비율이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 자료에 180만 명 정도를 봤는데 그 중에 이 정도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재감염은 생길 수 있지만 이게 많을지는 모르겠다. 기존에 델타 걸렸던 사람들에서는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나 그냥 오미크론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코로나는 사실 치료가 이것도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그리고 일부 하기도 감염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열제 쓰고 뭐 수액 공급, 영양 공급하고 필요하면 산소 요법을 하는데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종종 필요한 상태가 되고요. 항바이러스제는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요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달라붙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이런 항체 치료제입니다. 예전에는 회복기인 사람들 뭐 피를 뽑아서 회복기 항체를 뽑아서 주입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요새는 이런 항체 치료를 하는데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떨어진 상태고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RNA를 복제되는 많이 복제가 돼야 이제 다음 세대를 만드니까 그렇게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게 렘데시비어나 요 파피피라비어, 이거 아비간이라는 이건 안 쓰고 있고요. 몰루피라비어 같은 것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를 없애는 약이고 박스로비드는 이렇게 만들어진 RNA를 패키징에다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프로테이네이즈, 그러니까 단백들을 잘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박스로비드 역할을 합니다. 렘데시비어나 몰루피라비어는 RNA 합성을 억제하게 되고 이게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게 박스로비드의 역할입니다. 렘데시비어는 사실 이 코비드-19 때문에 만들어진 약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메르스에 쓰려고 개발을 해서 써봤더니 이거 너무 좋다, 되게 효과적이다, 애니멀 모델에서 메르스에 잘 듣는다 했는데 이렇게 막 약을 만들고 있는데 때마침 코비드-19이 터져서 그래서 렘데시비어를 써봤더니 잘 듣는다라고 나온 겁니다. 액트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나라에 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다만 그 중증도에 따라서 조금 효과가 차이가 있는데 산소 치료가 필요 없거나 이제 경증 산소 치료 필요한 사람들은 효과가 있는데 벤트를 걸었거나 에크모를 걸고 있는 사람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이 되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써봤더니 효과가 좋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지금은 렘데시비어가 거의 이제 그 입원한 사람들에서는 그런 적응증에 해당되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5일 용법 많이 사용했는데 입원 환자들에서 최근에는 3일 용법도 씁니다. 3일 용법은 일단 연령이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한 분들에서 7일 이내고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3일 용법 쓰고요. 만약에 엑스레이 이상이 있거나 세츄레이션이 룸에서 떨어져 있거나 산소 치료하고 있거나 이러면 5일 용법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경구 항바이러스제들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로비드가 있고 그다음에 몰루피라비어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패키지 나갈 때 단백질을 떼주는 이런 거를 막는 역할을 하고요. 몰루피라비어는 렘데시비어의 경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를 억제하고요. 몰루피라비어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기존 약이랑 비교해가지고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를 막는 데는 분명히 플라시보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고 근데 이제 약간 좀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이렇게 이게 몰루피라비어가 데이터를 2번에 걸쳐 발표했는데 데이터가 좋으니까 초반에 한번 쭉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 자료입니다. 이제 NEJM에 나온 자료인데 이 뒤에 최종 자료를 발표했는데 앞에 썼던 사람들은 효과가 좋았는데
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았는데 합쳐놓고 보니까 앞에 사람들 때문에 좋아 보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이게 델타 같이 좀 중증에는 듣지 않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돼서 곧 사용될 예정이고요. 몰루피라비어도 먹는 약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옵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팍스로비드도 플라시보 대비해서 효과가 매우 좋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보여서 바로 시판이 돼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3일 이전, 그러니까 증상 발생 3일 이전에 꼭 써야 되냐, 3일 이후에 썼던 사람들도 효과가 좀 있어서 지금은 꼭 3일로 하지 않고요. 한 5일 정도 되면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이제 그 서브그룹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그룹에서 효과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적응증은 요거 더하기 요건데요.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40세 이상이면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거나 12살 이상에서 이제 면역 저하자가 있으면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상 발생 5일 이내 산소 치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많은 병원들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하고 60세 이상이면서 이런 그러니까 입원을 해야 되지 않는 상태면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좀 물량이 부족한 게 좀 문제라서 그거만 해결되면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능 저하 있는 사람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EGFR 30에서 60까지는 50% 감량, 중증 신기능 장애나 차일드 C, LC 같은 경우에는 금기고요. 다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몰루피나비어는 이런 제한은 아직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투석 환자나 이런 데서는 좀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그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입니다. 팍스로비드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약들이랑 좀 상호작용이 있는데 많이 쓰이는 약들이 뭐 리팜핀, 결핵약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스타틴 계통들이 있습니다. 실데나필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꼭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세인트 존스 워트라고 해서 이제 그 양리약 때 맨날 나오는 여러 가지 약이랑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 이런 게 그 일반 의약품에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주의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약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서는 다른 약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보조 치료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조 치료제 나온 것들 대표적인 거는 덱사메타존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 이제 보시면 두 이제 페이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괜찮은 것 같다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서 갑자기 환자들이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되게 이렇게 바이러스 증식이 끝나가면서 호스트의 인플라메이션이 확 나빠져가지고 본인이 면역성 폐렴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페이지가 소위 말하는 그 딜레이드 뉴모니아 일으키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제 이런 거에 착안을 해서 면역을 좀 이렇게 이뮤니티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덱사메타존을 쓰면 어떻겠냐 했던 게 영국에서 시행된 트라이얼이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았는데 여기도 하나 이제 그 염두에 둘 거는 산소 치료가 필요 없던 사람들에서는 그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산소 치료가 필요한 사람 혹은 중증인 사람에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게 덱사메타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치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네,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이대 서울병원 흉부외과 심훈보 교수님께서 코로나 환자에서의 에크모 적용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심훈보 교수님은 대동맥 질환, 인공심장, 폐이식 등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흉부외과 심훈보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코비드로 폐가 망가진 환자에서 에크모를 적용하는 저희 병원의 스트래티지나가 뭐 이런 제 경험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크모가 요즘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에크모를 관련해서 이제 보는 유관과가 아니면 쉽게 접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에크모 환자가 이제 저희한테 오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는 거의 최종적인 환자이기 때문에 처음 기본적인 에크모에 대한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크모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사실 투석이랑 비슷한 겁니다. 투석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대신에 에크모는 산소를 공급하고 CO2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사실 똑같아서
그 환자의 몸에 있는 피를 다 빼서 베너스 시스템에서 피를 빼서 필터 대신 옥시네이터를 통해서 CO2를 리무벌 하고 O2를 다시 산소에 집어넣어서 그걸 다시 환자 몸에 넣는 방법입니다. 넣는 시스템에 따라서 피는 이제 당연히 이제 베인에서 빼지만 다시 베인으로 돌아가면 그 비노비너스 에크모라고 하고 베인에서 빼서 다시 아테리얼 시스템으로 집어넣어주면 베노 아테리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베노 시스템은 주로 렁이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고 그 베노 아테리얼 시스템은 하트를 서포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코비드 환자에서는 물론 이제 스펙트럼이 넓게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에크모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환자는 폐가 망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VV 에크모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환자 몸에서 피를 펌프를 통해서 이제 피가 움직여야 되니까 펌프를 통해서 피를 드레인을 시키고 다시 이 옥시네이터를 통과하는데 이 옥시네이터를 통과하는데 이런 그 오트 믹서, 오트 블렌더가 붙어 있어서 가스가 위로 지나가게 되고 이 가스는 보통 이제 베노베나 에크모는 에파이어도 100%를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는 CO2가 없어서 그 디퓨전 원리에 의해서 환자 몸에 있는 CO2가 수입가스를 통해서 날아가게 되고 O2는 반대로 농도가 높은 오트 믹서에서 블러드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옥시네이트가 된 블러드가 환자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 에크모 모습인데 이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검정색이 이제 비너스 블러드고 빨간색이 옥시제네이터를 통해서 나가는 이 옥시네이티드 블러드죠. 이게 콘솔 우리가 이제 여기로 조정을 하게 되고 이 다이얼을 통해서 그 펌프의 스피드를 조절하게 되면 얼마만큼 카디악 아웃풋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3리터, 4리터, 5리터 환자 몸에 있는 비너스 블러드를 3리터, 4리터, 5리터를 빼서 이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게 실제 모터입니다. 조정은 여기로 하지만 이제 모터가 여기 있고 모터가 옥시네이터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환자 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오트 믹서는 여기 달려있어요. 이 환자 몸에 있는 피가 4개의 기계를 통과하기 때문에 환자가 체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쿨러가 여기 밑에 장착되어 있는데 히터 또는 쿨러가 장착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체온을 세팅을 하면 이 옥시제네이터 주변에 그 히터를 통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 온도에 따라서 환자 몸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온도가 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노 VV 에크모는 렁을 위한 VA 에크모는 하트를 주로 서포트해주는 상황인데 대부분 많이 쓰이는 우리 캐뉼레이션 스트래티지가 드로인을 통해서 비너스 블러드를 드레인하게 되고 주로 이제 IVC에서 RA 살짝 올라온 부분에 이제 드레인 카테터 팁이 위치하게 되고 그래서 드레인을 하게 되면 펌프를 통해서 주로 이제 라이트 인터널 저글라 베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이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피를 빼고 다시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피가 들어가게 되는데 뭐 거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에 따른 사실은 조정의 문제들이 있는 거고 이 VA 에크모는 현재 이제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피를 뽑아서 대부분 이제 페모럴 베인을 씁니다. 페모럴 베인을 통해서 쓰고 다시 이제 페모럴 아트리로 다시 레트로그레이드로 서포트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VV 에크모는 이 렁이 망가진 사람에 쓴다고 했는데 코비드 문제가 나중에는 이제 다 이제 카디오 펄모너리 인터랙션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초기에 이제 그 ARDS 할 수 있는 그 렁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가 되고 결국은 VV 에크모가 필요한 상황인데 보통 이제 VV 에크모를 할 때는 이제 하트 펑션은 괜찮아야 되거든요. 하트 펑션이 괜찮은 상태에서 렁 자체가 문제가 될 때에 우리가 VV 에크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VV 에크모가 RA에서 피를 뽑아서 RA로 다시 피를 던져주는데 이게 뭐 3리터를 빼는 걸 3리터를 더해준다고 해서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라이트 에이트림 안에 피를 리크루트하기 때문에 RA나 RV가 처리해야 되는 피의 양이 사실 자기가 평소에 처리하던 양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RV 페일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하트 펑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 VV 에크모를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렁
이 PVR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RB셀로 진행이 돼서 에코가 오래 나오던 환자들은 그 아테리얼 서포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VV 에크모가 시작할 때는 하트 펑션이 괜찮아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피를 뽑아서 기계를 통해서 다시 환자한테 넣어주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디옥시제네이티드 블러드를 다 빼고 거기 이제 산소를 뿜어준 거를 다시 환자한테 넣어줬을 때 그 피가 전부 다 퍼머널 아트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간은 한정된 곳에 캐뉼라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빼고 하나는 뿜어주기 때문에 일부 피가 에크모를 통해서 돌아온 피가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 좋은데 일부는 다시 밑에 있는 캐뉼라로 드레이니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리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문 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랩을 팔로우하면서 엑스레이를 보고, 이게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3D 모델링 컴퓨터로 리서큘레이션 되는 정도를 예측하기도 하고 측정도 하는데, 환자의 그 IO 스테이트라든가 아니면 포지션, 아니면 하트 펑션, 렁 펑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민감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리서큘레이션 정도가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전문 에크모 팀이 필요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조정을 해줘야 그 에크모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에크모를 넣어놓고 그냥 환자를 방치해 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어지고 리스크만 올라가는 거라, 에크모라는 걸 그냥 환자를 이렇게 세이빙하는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적극적인 치료의 하나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코로나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에크모 스트래티지가 가장 좋냐, 이런 거면 당연히 이게 똑똑한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하지만 아직 에비던스가 부족한 상태고 믿을 만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2022년 가장 최근판이고, 이제 에크모 학회는 그 ELSO에서 코비드 환자에서 에크모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나눠준 거는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코비드 19이라고 해서 특별히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그 특별한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리버서블 인펙션 퍼머너리 디시스랑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보셨겠지만 여러 군데서 사실은 에크모 가이드라인, 코로나 환자를 위한 에크모 가이드라인 이런 게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을 주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나마도 이제 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씩 지역별로 각 지역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쌓여있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계속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지만 이것도 계속 2, 3개월마다 리인프라이스가 되어야 될 정도고 아직 에비던스가 부족한 상황인데, 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냐면 이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대책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환자에게 집중하자는 의미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의미로 리커버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찬스를 주자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정 과정으로 만드는 가이드라인이지, 그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사람은 에크모를 해도 안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병원별로 우리나라에 에크모 센터가 있지만 에크모가 남아있는데 좀 여유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에크모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사실 에크모를 시작할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사히오 저널이라는 데서 종합한 업데이트된 2021년 가이드라인인데, 어떤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름은 ARDS를 위한 알고리즘이지만 코비드를 상정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환자가 그 어큐트 레스피레이터리 디스트레스 신동이 생겼을 때 이게 교정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렁 트랜스플란트라든가 이걸 상정해주는 또 다른 알고리즘이 생기겠지만, 일단 이런 ARDS 환자에서 어떻게 매니지를 할 거를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보게 되고 PF 레이쇼죠. 만약에 FIO를 100%로 했을 때 PF가 150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조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FIO 100%에서 환자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조금 더 해볼 여지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두 개가 좀 다른 게 이제 왼쪽은 옥시제네이션을 보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CO2 리텐션을 보게 되는데 PF 레이쇼가 150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죠.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데 프론 포지션을 해보고 뉴로머스큘러 블로케이드를 써서 환자가 벤틸레이터랑 파이팅하는 것도 줄이고 옥시즌 디맨드도 좀 줄이고 럼 인저리도 좀 줄이고 어떻게든 해보고 펄모너리 베스 다일레이터를 써서 옥시네이션도 증가시켜보고 리크루먼트 매니버를 알베올라 넓혀보고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에크모를 생각을 해야죠. 근데 반대로 이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옥시네이션은 괜찮은데 CO2 워시아웃이 안 돼서 레스피레토리 애시도시스가 되는 환자들. 이런 사람도 에크모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사실 전문팀끼리 모여서 감염내과 선생님이나 폴모놀로지나 ICU 그 인텐시비스트나 저희 흉배과가 같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이제 환자를 고려를 해서 이 환자를 에크모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죠. 이 에크모를 한번 넣었을 때 이 환자가 얼마나 리커버리가 되느냐, 이 한국 것도 그렇고 이제 외국 것도 그렇고 거의 한 10명 중에 4명은 에크모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이제 김풍 선생님이 보여주셨지만 국가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병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일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에크모 스트래티지 자체도 다른 게 어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익스페이션하고 환자를 최종 재활까지 끝낸 다음에 에크모를 빼는 사람들은 그만큼 에크모 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 어떤 데는 사실은 우리도 약간 그런 쪽이지만 벤틸레이터로 버틸 정도만 되면 일단 에크모를 빼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에크모 디캐뉼레이션은 40%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에크모를 넣음으로써 세상을 얻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에크모를 잘 하는 센터에서 에크모를 하게 되면 환자들한테 이제 찬스가 생기는 거죠. 에크모를 하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는지 벤틸레이터를 조정을 하는데 주로 에크모를 넣는 이유는 사실 메카니컬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인저리를 줄이기 위한 것도 굉장히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에크모를 서포트 해주는데 벤틸레이터를 맥시멈 세팅으로 해놔서 렁 인저리가 계속 진행된다면 에크모를 넣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넣어서 렁이 이제 어느 정도 렁이 펑션을 안 해도 환자가 버틸 정도가 된다면 로우 볼륨, 로우 프레셔로 FIO도 좀 줄이고 프레셔도 좀 줄여서 렁 인저리를 좀 줄여주고 어차피 이제 롱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얼리 트라키스토미를 해서 뉴모니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되고 프롬 포지션이나 어웨이크닝 이 환자들이 에크모를 한번 돌리게 되면 엄청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익스튜베이션을 빨리 해서 재활을 시키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사실은 저희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아직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상태라면 사실은 어웨이크닝 에크모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입원 기간을 줄인다는 데서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 증거는 에비던스는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또 특징이 그 코비드-19이 코아길로패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펄모너리 DVT나 펄모너리 엠볼리즘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APTT 40에서 60 VV 에크모를 돌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코비드 환자에서는 조금 높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블리딩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에크모를 치료하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진에 대한 보호도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클롯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옥시제네이터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체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에크모가 펑션이 제대로 되는지도 봐야 되고 또 C라인만 넣어도 인펙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엄지손가락만한 캐뉼라를 2개, 많게는 3개까지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인펙션에 대한 걱정, 이제 롱텀 벤틸레이터에 대한 뉴모니아에 대한 걱정
그런 게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해빌리테이션, 아직 데이터가 없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성공 사례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전형적인 에크모 환자죠. 그 벤틸레이터를 걸어놓고 에크모를 해놓은 코비드 환자였는데 에크모를 넣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익스튜베이션을 하고 다음 앉히고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 적극적으로 재활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에크모 디캐뉼레이션이 돼서 퇴원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아직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 에비던스는 계속 모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때가 시작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최적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최선의 치료를 찾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옵션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에크모, 특히 이제 요즘같이 코비드-19이 심해지고 케이스가 많아지면 분명히 중환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에크모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런치 웨비나는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